2008년 6월 8일 일요일 낮 12시 30분경 도쿄 아키하바라의 큰 길에서 트럭 한 대가 횡단보도로 돌진합니다. 그날 그 길은 차량이 통제된 보행자 전용 구역이었고 일요일 정오는 일주일 중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다른 무차별 범죄와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까지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자기가 무엇을 할지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입니다. 아키하바라는 원래 전자부품 상가였다가 1990년대를 지나며 성격이 바뀐 거리입니다. 2008년 무렵에는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 돼 있었고 일요일 낮이면 차도까지 사람으로 찼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트럭은 교차로에 들어선 뒤 횡단보도에 사람들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흉기를 들고 주변으로 걸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방법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앞까지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곳이 그가 경찰관에게 붙잡힌 자리입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도주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신원을 밝혔고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차량 통제 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걷도록 만든 조치가 그날은 구조를 늦추는 조건이 됐습니다. 인근 상점 직원들이 셔츠와 수건을 들고 나와 응급처치를 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거리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일요일마다 차를 막고 도로를 사람에게 내주는 보행자 천국입니다. 1970년대 초에 도입된 제도로 아키하바라에서는 1973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 거리의 상징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그 길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건 바로 다음 날인 6월 9일에 그 자리를 지나던 시민이 찍어 남긴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발 디딜 틈이 없던 곳입니다. 도쿄도는 곧 보행자 천국을 중단했습니다.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라는 조건이었는데 이 조치는 2년 반 넘게 이어집니다. 다시 열린 것은 2011년 1월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접속하는 게시판에 오랫동안 글을 써왔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씩 몇 달에 걸쳐서였습니다. 대부분은 직장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불평이었고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를 확인하려는 글도 많았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도 그는 글을 남겼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여기서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후에 해석된 암시가 아니라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는 형태였다는 점은 짚어두겠습니다. 그 글을 읽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반응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반응은 조롱이거나 관심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몇 시간 뒤 실제로 일이 벌어질 때까지 경찰에 알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대목은 개인의 무심함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그런 게시판에는 비슷한 과격한 글이 매일 올라왔고 그중 무엇이 실제가 되는지 가려낼 방법이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을 창구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망 7명, 부상 10명 제압까지 10분 미만입니다. 그는 시즈오카현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파견 회사를 통해 보내진 형태였습니다. 당시 일본 제조업에서 흔한 방식이었고 그 자신도 고등학교를 나온 뒤 여러 공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바로는 사건 며칠 전 그는 작업장에 자기 작업복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해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 중이었는지와 별개로 그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통보가 그런 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파견 노동자는 자기가 매일 일하는 회사와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에게 직접 무언가를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이에 낀 회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일한 사람은 수십만 명이었고 그들 중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용 형태는 이 사건의 배경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그의 가을 금융위기로 파견 해고가 사회 문제가 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재판은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2011년 3월 24일 도쿄지방재판소가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였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형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9월 도쿄 고등재판소가 항소를 기각했고 2015년 2월 2일 최고재판소에서 형이 확정됩니다. 사건으로부터 6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확정 이후 그는 도쿄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수감 기간 동안 그는 사건에 대한 글을 여러 차례 발표했고 그 글로 생긴 수익 일부가 피해자 측에 전달됐습니다. 다만 유족들이 그 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1심 2011년, 확정 2015년, 집행 2022년 7월 26일입니다. 2022년 7월 26일 아침, 사형이 집행됩니다. 사건으로부터 14년이 지난 뒤였고, 그는 39이었습니다. 집행 사실은 그날 오전 법무성 발표로 알려졌습니다. 보행자 청구는 2011년에 다시 열렸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경비 인원이 배치됐고 진입로마다 차량을 막는 시설이 놓였습니다. 지금도 일요일마다 그 자리에 사람이 찹니다. 일본은 이 사건이 있던 해 11월 총도법을 고쳐 양날 흉기의 소지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게시글을 어디까지 감시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어디까지가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예고인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일주일 뒤 그 자리에 노인 꽂입니다. 6월 8일이 되면 이 교차로에 지금도 같은 것이 노딥니다. 헌화하는 사람 중에는 그날 그 거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왜 그랬는가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할 일을 미리 적어두었고 그 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남는 질문은 그것을 읽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것을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쪽입니다.